예, 공식적으로 인사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사할 때 시작과 끝은 좀 박수로 시작하고 박수로 끝내니까 그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사 기초특강, 제로특강이라고 해서 우리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초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들, 어떤 게 있는가라고 좀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규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기를 좀 다져야 될 것들, 그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얘기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고시학원 5년차, 5년 동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량진에서도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좀 강의를 좀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도 대비 이제 한국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의 과거는 어떠한가, 과거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뭐 뒷조사 다 하는 건 아니고 한국고시학원에서 어떻게 강의했는지에 대한 얘기 좀 잠깐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2013년 3월에 처음 왔습니다. 이 한국고시학원 간판이 좀 지금하고 좀 다르죠. 이 학원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3월 달부터요. 그리고 2013년부터 이제 심화 수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심화 수업 책 제목은 강민호 노트였어요. 또 이 부산이잖아요. 또 부산에 당시 이때는 이대호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강민호가 롯데 에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자, 부산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강민호 노트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좀 쓰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심화 수업을 시작했고 그 심화 수업 과정에서 특히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복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싶어서 복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 한 8회분의 교재를 좀 만들었고요. 그렇게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학생들이 수업만이 아니라 수업 이후에도 공부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컨텐츠가 좀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렇게 좀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2015년 1월부터 이제 피드백 스탬프라고 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오답노트도 작성을 하고 그 오답노트를 갖고 질문도 하는 뭐 이러한 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장 찍어주는 이런 피드백 스탬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죠. 일성록이라고 해서 오답노트 다 작성하게끔 했고, 그리고 매주 공부했던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점검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했었습니다. 부산 학생들이 또 굉장히 소극적인 면이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은 또 되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또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약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 2월부터는요, 이제 직렬별 마무리 특강이라고 해서 문제의 그 유형이 다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행증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은 좀 마무리, 최종 점검 특강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사회복지직과 소방과 교육행정직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이제 월간 동행이라고 해서 매월 주제별 무료 특강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을 때는 뭐 200~300명 가량이 올 때도 있고요. 뭐 그보다 더 적게 올 때도 있지만 어쨌든 정규 수업 안에 진행할 수 없었던 주제 특강을 좀 잡아서 월간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월간 동행이라는 이름을 제가 시작하니 뭐 이 월간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다 제 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도 월간 윤종신 따라했어요. 윤종신이 첫 시작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무료 특강, 개인적으로 좀 무료 특강을 좀 잘 준비했었고요. 주제를 잘 만들었고요. 또 주제별로 준비했던 그 특강에 대한 내용이 또 출제가 또 실제로도 많이 됐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그리고 잘 준비하는 그런 특강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5년 9월부터는 이제 직렬별 공부법이라고 해서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직렬별도 차이점을 알고, 그리고 1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자, 이런 공부법 특강을 2015년부터 했고요. 2016년도 했고요. 2017년인 올해도 7월 달에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특강은 기초적인 부분들을 오늘 다 갈 테지만 각 직렬별로 어떻게 본격적으로 접근해야 될 건지에 대한 특강은 7월 달에 또는 8월 달 중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꼭 다 참석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최초라는 말은 좀 쓰기 어려운 표현인데 좀 썼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강의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문제의 스타일이 다른데 출제의 범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다 그냥 똑같이 가르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잡아보자라고 해서 직렬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설명하는 특강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특강이 좀 많은 다른 학원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첫 시작이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15년 11월 달부터는 약간 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스케치북을 좀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스케치북에다가 다 옮겨 적게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스케치북 학습법 상당히 큰 스케치북 안에다가 이제 필기하는 것들 되게 열심히 해주시긴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라는 그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들고 다니지 않고 다 이렇게 꾸기고 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갖고 다녔어. 아, 이거 내가 주는 스케치북을 잘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싶어서 요즘은 그냥 본인 필기 노트에다가 필기하기끔 하는데 이걸 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필기를 본인 스스로 해내야 되고 스스로 해낸 걸 바탕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이거는 아날로그형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쓴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것이 문제 나올 때 꺼낼 수 있는 그 과정은 저는 최고의 필기가 아주 큰 효과가 있는 방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17년 2월부터는 이제 7급 대비의 강좌 수동문 수준 있는 동형 문제풀이라고 해서 7급 기출풀이 특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 3월부터 시작했던 사료 특강, 자, 그리고 2017년에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사료 중심형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자, 2017년 1월 핵복습이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조금 첫 시작을 좀 해본 건데 본인이 직접 아는 것을 채워내는 것, 채워낼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좀 만들었고요. 거기에 맞는 강좌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2017년 이번 국가직과 지방직은 사실 핵복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로 합격과 그 밖에 당락을 크게 좌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전 여기 조금 더 많이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복습 프로그램 계속해서 강의화시켜서 반드시 복습을 해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끄집어낼 수 있는 과정 밟아내게 할 겁니다.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넣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한번 봐볼게요. 2017년 지방직 9급 한국사 19번 정답률 40%짜리의 문제. 어떤 아주 유력 사이트에서의 정답률이 나오는데 거기에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70년대의 국민교육헌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유신 독재 시대 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문제. 그런데 저희는 핵복습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10년 단위의 시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국민교육헌장이 어딘지를 채워내지 않으면 이거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빈칸, 이건 원래 빈칸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답지가 따로 있는데 정답지를 좀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빈칸을 스스로 채워야만 했던 중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무시험 입학, 이런 내용들이 솔직히 흔치 않거든요, 내용이. 근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중학교 무시험제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본인 스스로 채워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었지만 이게 정답률이 40%밖에 안 된다는 건 그만큼 학생들은 눈으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오래 진행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이게 올해에서는 제일 저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앞으로 제 트렌드로 만들 거예요. 대세는 핵복습이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스스로 복습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본인이 직접 채우면 아까 전에 정답률 40%짜리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월간 박영규, 2017년부터는 월간 동행을 월간 박영규라는 이름으로 좀 갔는데요. 이렇게 했었어요. 역사의 연속성, 계속 이어지는 것과 끝나는 것들에 대한 하나씩 꼼꼼한 학습을 했었고요. 문화재 한번 정리 한번 했었고요. 근현대사 연표 다루는 것 같이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근현대사 연표 묻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서적사, 책들의 역사가 좀 지엽적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개정된 교과서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1탄, 2탄 나눠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한국사는 이렇습니다. 합격이 될 수밖에 없는 넉넉한 학습을 진행한다. 그것은 정규 수업을 기본으로 해서 이러한 특강의 형식으로 보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것은 좋은 문제 풀게 하기. 그래서 한국사 10문제씩 매일 풀게끔 했습니다. 총 31회분. 31회분의 문제를 매일 10문제씩 풀게끔 했습니다. 총 310문제를 한 달 동안 풀게 했죠. 한 열매, 이름 잘 지었지 않았어요? 한국사 10문제씩 매일 풀기 한 열매. 예, 아무튼 제 이름 짓는 게 좀 재밌어서. 그런데요, 2017년 국가직의 최고 난이도 문제 정답률 40%짜리 계급 투쟁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취할 필요가 없고 민족 균등에 실현하는 날 자연 해소되는 문제다. 이 표현.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적 지배를 꿈꿀 때도 아니고 계급 투쟁만을 일삼을 때도 아니다. 이 표현. 최고 난이도 문제, 솔직히 이거 완전히 적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지까지 적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게끔 만들었죠. 조금 익숙하지 않은 인물, 손진태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것을 풀어보게끔 했었죠. 한 열매 15회차 10번짜리 문제였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 만점 후기에다 제 카페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번에 국가직 시험 보면서 정말 끝까지 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설마 풀었던 문제가 시험에 나올 줄이야. 손진태 문제 보면서 속으로 대박이다 싶었어요. 정말 진짜 시험에 나올 줄 몰랐거든요. 아마 한 열매 문제 안 풀고 갔으면 틀렸을 거예요. 한 열매 문제 풀 때 틀렸어서 시험 칠 때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덕분에 고민하던 시간도 줄어들고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국가직 만점, 국가직 합격. 좀 올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낌없이 가르치자라는 마음으로 가르쳤던 해였는데 개인적으로 좀 뿌듯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적중되고 이렇게 학생들이 맞춰내면요, 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1년 동안은 먹고 살만 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사실 그렇잖아요. 방향을 잘못 짚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좀 시험운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2018년 대비 박영규 한국사의 현재는 어떠한가? 자, 기본 이론반은 PDF 스탬프를 활용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달 수업 듣는 분들은 다 그렇게 했던 걸로 압니다. 도장 찍었고 그걸 바탕으로 기본 이론반 발목 잡는 OX 교재를 드렸죠. 심화 이론반 때는 이제 매주 모의고사 보는 걸 바탕으로 오답노트 작성하게끔 하겠고 일성록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그 오답노트 작성한 거를 테스트에 통과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는 기가 테스트를 합니다. 예. 사실 인강과의 차별성입니다. 인강 모니터만 보는 그것과 차이가 있는 것, 결국에는 현장에서 직접 얼굴 맞대고 같이 이겨내보자. 예, 같이 그 어마어마한 양들을 소화해내보자. 그렇게 함께 고생하자라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기출풀이반, 저는 항상 재작년부터 느낀 건데 기본적인 것만 하면 별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기본 800문제 정도 기출은 당연히 하는데 복습 문제 한 300개 정도 이상을 매주 프린트로 줍니다. 매주 프린트로 주는 게 토탈 하니까 300문제 되더라고요. 이렇게 수업 듣고 본인 스스로 풀어내고 그러면서 실력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적중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올해 제가 전 다이어리를 좀 쓰거든요. 예, 다이어리 앞에다가 썼던 표현입니다. 기본 그 이상. 기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기본을 빨리 끝내놓으면 그 이상을 해낼 때에 학생들은 그로 인해서 그 이상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이어진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례인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들어봤던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숙제하고 놀아라. 논 다음에 숙제하는 것과 숙제한 다음에 노는 것 완전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전 공무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해놓은 다음에 좀 편하게 쉬는 것과 좀 쉰 다음에 급급한 상태에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노는 것. 이거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기본을 좀 해놓은 다음에 알파를 좀 해보자. 그리고 심화도 마찬가지였어요. 500 정도의 심화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16회본을 학생들한테 줬어요. 직접 풀기도 하고 숙제로도 내주고, 국가적 파이널도 어마어마한 특강들을 진행했고, 주제별로 사료 특강, 그 다음에 마지막 지방제 파이널 때도 이제 지금까지 혹시나 안다는 게 있다라고 하면 XO, OX 처리를 하면서 이것도 1,500개 정도의 XO를 했습니다. 1,500개 정도. 예. 자, 솔직한 얘기합니다. 박영규 한국사 수업은요, 나올 것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저는 나올 게 뭔지 모릅니다. 예. 저는 찍기 못합니다. 적중 못합니다. 다만 나올 만한 것, 나오지 않을 만한 것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 안에서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내자. 넉넉하게 점수를 만들어내는 것, 이제 그게 제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따라올 생각이 있다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처럼 후회 없이 저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렬부 공법 특강은 2017년 7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8월쯤, 한 달 정도에 조금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8월쯤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진행을 할 것이고요. 직렬별 최종 점검 특강은 여전히 이번에도 할 겁니다. 사회복지직과 소방직과 교행직은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점검 특강은 또 꼭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이거는 한 3년가량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부터는 이제 그 월간 동행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격월 동행으로 갈 겁니다. 월간 동행이라고 한다면 제가 11월 달부터 월간 동행했거든요. 11, 12, 1, 2, 3, 4 이렇게 하니까 매달 준비하기가 좀 벅찬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정규 수업과의 이제 약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빼앗기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월간은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격월로 상설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격월이면 짝수달이 되면 8, 10, 12, 2,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1년 상시 격월 동행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저도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2달에 한 번씩 만나게 하는 이 패턴으로 좀 바꿀까 합니다. 격월 동행, 제가 처음 쓴 표현입니다. 격월. 앞으로 이 표현은 다양하게 많이 아류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4. 복습 자료 끝까지 제공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문제 같이 풀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공부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요, 제가 복습할 만한 문제도 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체크할 수 있게끔 하고 외울 것들을 제공하고, 전 그게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 계속 가르칠 계획입니다. 입지 율곡 2의 경목요결, 성리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얘기했던 표현입니다. 처음 배우는 이가 먼저 뜻을 세워서 스스로 성인이 될 것을 기약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 이전에 먼저 뜻을 세우는 것. 공무원 합격에 대한 본인의 목표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심지를 다지는 것.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못을 박을 때 정확히 어디에다 박아야 될지 아는 것, 그것만 알아도 굉장히 튼튼한 못이 잘 고정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데다 박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못을 박아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 과정이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 뜻을 세우는 것. 우리 오늘 수업 때 도노 점수 배우지 않았습니까? 도노를 해야 돼요. 도노를. 깨달음이 있어야 뭔가 점진적인 수행은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슬럼프가 생길 때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심, 뜻, 입지, 도노, 깨달음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을 붙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솔직한 얘기 드리면 공무원 합격은요 정말 공무원에만 올인해도 합격되기가 어려운 시험인 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살짝 흔들리고 슬럼프 생기면요 그러면 차이가 커져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4월, 내년 6월까지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외부와 여러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데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좀 잔소리일 수 있지만 좀 이런 말이 여러분한테도 좀 필요한 얘기일 것 같다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뜻을 세우는 것, 그 뜻이 흔들리지 않는 것. 예. 그것이 공무원 합격의 첫 번째 기본 중의 기본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약간 무거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예, 본격적으로 한국사 공부에 필요한 것들 말씀 좀 드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이론서, 필기노트, 문제집, 인터넷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 뭐가 제일 큰 도움이 될까요? 어떤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예, 전 예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본인의 필기를 좀 많이 강조했거든요. 왜? 내가 필기한 게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출제됐을 때 확실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문제는 필기돼 있는 것 그 이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서가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이론서가 좀 두껍다 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 그리고 혹여나 본인이 책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찾아봐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네이버 같은데 지식인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초딩이 답해요. 그러니까 지식인은 하지 마시고 뭐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라던가 또는 두산백과라던가 이런 걸 좀 참고하시는 걸로. 예. 문제집은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 지금 현재의 일행 스타일에 맞는 실전 문제도 좀 필요하죠. 저도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흐름일까요? 암기일까요? 필기일까요? 사료 해석일까요? 뭘까요? 예, 형님 뭘 것 같아요?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전후관계를 파악하고 뼈대를 잡아내는 것. 예,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요, 우리 누님은요? 사료 해석. 사료에서 키워드를 못 잡아내거나 사료를 잘못 분석하면 틀리게 되니까요. 그렇죠? 예. 누님은요? 암기. 아, 왜요? 암기를 못하면 세부적인 내용 이해를 한다고 해도 놓치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또 암기가 돼 있으면 또 문제도 빨리 풀리겠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또 지엽적인 것들로 변별력을 예, 결국에는 예, 내기 때문에 예, 세부적인 암기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기 하나씩 하나씩 쓰면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과정도 있겠고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요, 책도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복습도 아까 해복습을 통해서 꼼꼼히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하는 말은 실력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말은 실력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론서를 많이 봐고 아무리 암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사료를 잘 분석해도 문제 못 풀면 끝입니다. 점수 안 나오면 끝입니다. 제 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한국사 점수를 낼 수 있을 만한 탄탄한 실력, 그 탄탄한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요. 이왕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선 재미를 예, 갖고 예, 재미있게 하면 더 좋겠지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내가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반 때도 매주 아침 테스트에 대한 기본 점수 예, 체크하게끔 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면 공부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라. 전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건 전 매번 치렀으면 좋겠어요.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알겠죠? 안 나온다라고 하면 안 나오는 수준, 내가 현재 이 정도의 위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요. 점수가 잘 나온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의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알겠죠? 예. 자, 그러면 한국사 공부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역사는 시간적으로 전개되고 공간적으로 펼쳐지는 사회활동 상태에 관한 기록이다 라는 말을 신채호가 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자, 역사, 인간, 시간, 공간 3자는 역사를 구성하는 3대 요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정의하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다 싶어서 이걸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사 기초체력 기르기 차원에서 제1단계로 먼저 공간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역이라는 거죠. 지역을 확인해 봐야 한다. 자, 그래서 한국사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제공한 프린트예요. 자, 한국사 지도가 3페이지에 있지요. 3페이지에 있지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3페이지에 꼭 외워둬야 될 이 내용들을 기초특강인데 다 할 것 같아요? 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기초특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명만 파악할 것입니다. 지명만. 그러면 이 지역에서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걸 토대로 다시 돌아와서 암기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암기할 것들은 이미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암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 지역의 지명만 좀 파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평안도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요. 한 장 넘기지 말고, 거기에 이제 평안도가 있지요? 예, 평안도 위치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안도는, 자, 평양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청청항 이북 지방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대동강이 흐르고요. 자, 이쪽에 대동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이쪽에 청청강이 흐르고요. 그 대동강 이북, 그래서 평양, 자, 이북이 다 평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양은 지금 북한의 수도죠. 평양은 과거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고 고려 때도 매우 중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양에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평양과 청청강 이북은 구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청청강 이북은 이쪽에 압록강이 흐르고 그 압록강과 청청강 사이, 청청강 이북 지방에 나온 역사, 이것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되셨죠? 자, 2017년 국가직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귀주라는 걸 제시하고요. 청청강의 당시의 상황이 연결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청청강 지역과 귀주가 같은 지역으로 체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입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다른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귀주는 압록강 쪽과 더 가까운 지역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현재 평안도 확인했습니다. 평안도에서 제일 중요한 수도는요, 평양 체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양, 그 청청강 이북 다 확인 가능하시죠?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경도입니다. 함경도는 함흥, 경흥, 지금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한반도의 동북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북쪽.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이 함경남도 일대고 이쪽이 이제 함경북도 일대인데 실제로 함경북도보다는 함경남도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던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그래서 함경남도 일대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함경도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황해도입니다. 황해도에서는 고려의 수도 바로 개경이 있죠. 개성. 그래서 여기 황해도 이 지역 어딘지 알겠죠? 개성 중심으로 개성 주변 지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황해도. 자, 그리고요,
서울과 경기도 일대. 자, 뭐 서울 아실 테고 그 옆에는 강화도도 매우 중요하고요. 서울, 강화도, 그리고 경기도 일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경기도 일대에 자, 이번에 지방직에 이게 나왔죠. 그렇죠? 자, 여기가 이제 경복궁이 되겠고,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창덕궁, 창경궁 이렇게 있는데요. 종묘의 위치를 물어봤죠. 종묘. 종묘의 위치, 좌묘, 우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왼쪽에 종묘가 있고 오른쪽에 사직이 있다라는 건데, 이것의 기준은 이 경복궁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 지역과 B 지역 중에 종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A에 있는 것. 이걸 물어봤죠, 이번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종묘와 사직의 위치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 이게 나왔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도 나왔죠. 자, 문은 이제 예, 이 예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이 흥인지문, 그 다음에 돈이문, 숭례문, 그 다음에 이쪽이 소지문인데, 소지문은 이제 숙종문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어쨌든 인의 예지를 반영한 문. 이게 4대문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은 가운데 보신각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육조거리가 이렇게 있는 거. 여기가 이제 육조거리고 이쪽에 이제 시전이 있는 거죠. 종로 한복판에. 알겠죠? 자, 그래서 서울 한복판도 확인해 봤습니다. 도성 안에. 자, 이제 강원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우, 미안합니다. God bless you. 예. 자, 강원도 볼게요. 자, 강원도는 동해안 일대와 그 다음에 남한강 일대는 강원도는 아닌데 어쨌든 동해안 일대 여기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양양, 평창, 뭐 울릉도 그 지역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이제 현재 울릉도는 이제 경상북도이긴 한데 과거에는 강원도로 봤었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고, 강원도는 뭐 역사성으로 지역사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고요. 충청도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요. 충청도가. 그래서 왜 많이 나오냐면 태안반도에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지만 청주가 매우 중요하고 보은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주와 보은, 이쪽에 청주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금강유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쪽에 금강유역, 금강유역에서 볼 수 있는 것, 특히 공주부여, 백제 역사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출제 민도가 매우 높아요. 자, 남한강 유역에서 충주, 이 충주의 신립전투가 이번에 지방직 문제로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립이 활동했던, 외란태 활동했던 그 지역 충주를 물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남한강 유역의 충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라도 일대는요. 자, 전라북도 일대에서는 익산, 김제, 전주. 자, 그 밖에 전라남도에서는 나주, 완도, 화순, 순천, 진도. 그 다음에 뭐 구례, 광주, 무안 이런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도 출제 빈도가 좀 높죠. 예, 이 정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라도와 제주도를 확인해 봤고요. 자, 경상도 일대는 뭐 영주와 안동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 신라의 문화유산 경주도 매우 중요하죠. 대구 나와 있고, 부산, 김해, 울산, 여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경남에도 합천, 진주가 매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자, 대마도도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의 좀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예,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만주와 연해주입니다. 압록강 이북을 다 만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만주와 북만주가 이렇게 있고, 이 지역은 또 북간도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자, 함경도가 붙어있는 이 러시아 땅, 여기는 연해주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만주와 연해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건 특히 근현대사 파트에서 출제 빈도가 좀 매우 높죠. 무장논익전쟁과 관련돼서. 산둥반도는 아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죠. 여기 산둥반도도 당시 신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자, 문제 한번 봐봐요. 2017년 지방직 9급 최근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정발은 부산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외란 때. 근데 신립이 상주에서 활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주입니까? 충주입니까?
충주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던 거죠. 지역사는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1행에서는 지역사 문제가 지도로 잘 제시하진 않아요. 지명을 제시하죠. 그 지명의 역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 우리가 특히 핵복습에서도 바로 오소경 중에 하나였던 충주를 이렇게 쭉 확인을 해봤어요. 신뢰배 전투. 예, 이렇게 또 핵복습을 통해서도 자, 이 지역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체력 기르기 1단계를 끝냈는데요. 1단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옆에 따로 예, 필기할 공간에다가 예, 그 2페이지 있죠? 2페이지에다가 먼저 한반도 주변 지역과 그 밑에다가 한반도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 해볼게요. 밑에다가 한반도 저처럼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보실래요? 이렇게. 오늘은 본격적인 한국사의 내용을 다루지 않을 거예요. 한국사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뼈대로 토대로 알고 있어야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진 않을 겁니다. 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을 좀 살펴볼게요. 아까 이 강 무슨 강이라고 했죠? 시작. 압록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강은 무슨 강일까요? 두만강. 이렇게. 자, 되시죠? 네. 자, 또 하나씩 강점 더 볼게요. 이 강 한번 가볼게요. 둘로 쪼개지는 강이 북한에 하나, 남한에 하나. 둘레 쪼개지면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평양의 대동강. 자, 요 강은요. 자, 서울에 지나가는 강 무슨 강? 한강 되는 거죠. 네, 한강 중에 위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은 북한강, 남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은 남한강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강이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류입니까 하류입니까? 둘 다 상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류가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제가 안 써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가끔씩 단양적성비를 얘기합니다. 단양적성비가 남한강 쪽에 있거든요. 그거를 한강 하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아래에 있으니까. 안 돼요. 되겠죠? 강이 시작되는 곳은 다 상류죠. 그래서 한강 상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이렇게. 자, 강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이 강. 예. 이건 이제 충청도하고 전라도를 가르는 강이죠. 바로 금강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강까지만 하면 되겠죠? 요 강. 자, 다 아시죠? 예. 이 강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 마실 수 있잖아요. 무슨 강? 예. 낙동강 다 아시죠? 자, 근데 그렇게 강이 크진 않는데, 자, 우리 역사에서 좀 중요한 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 강. 개성을 관통하는 강입니다. 그래서 예성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성강 하류에 병란도라고 하는 추락이 있는데, 그래서 예성강과 더불어서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우리 강 다 봤죠? 예. 하나만 더 봅시다. 자, 북한에서의 강, 이 강 조금 중요하거든요. 요 강. 그래서 요 강은 자, 압록강, 대동강 사이입니다. 청천강이라고 하죠. 청천강. 실제로 홍경레이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청천강 이북에서 자, 홍경레이난이 확산됐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질문 대답. 홍경레이난은 평양까지 진출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야겠죠. 청천강 이북이니까 평양은 미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닦여 있지 않으면 그런 표현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자, 이 정도로 강을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에 섬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섬. 자, 섬은 이 섬이 시험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죠?
바로 서울 옆에 있는 섬 뭐죠? 시작. 강화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강화도. 신라시대 때는 여기를 이제 혈구진이라고도 했었죠. 강화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섬 바로 완도가 있고요. 완도 청해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완도. 자, 그 다음에 이 섬은 다 아시죠? 무슨 섬? 시작. 뭐 제주도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죠. 제주도.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거문도하고 뭐 그 밖에 진도하고 뭐 이런 게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뭐 완도, 거문도, 진도 뭐 순서를 물어보진 않는데, 예, 위치를 자세히 물어보진 않는데, 혹시 이런 거 할 때는 그 구글 있죠. 구글 찾아보면 돼요. 구글. 그래서 구글에도 다 나와 있죠. 저도 좀 확인하면서 말씀 좀 드리면, 자, 완도가 있고 그 옆에 이쪽이 이제 진도. 그 다음에 야, 거문도는 어딨냐? 거문도도 이제 그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문도는 좀 작은데 다른 섬보다는 거문도는 한 요쯤 이렇게 전라남도 일대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 섬 좀 알아둬야겠습니다. 여기 자, 통영과 관련된 섬, 통영 앞바다 바로 이순신의 한산도. 그렇죠. 서울 친구들은 많이 모르는 섬이긴 한데 이 섬 좀 많이 나와요. 특히 근현대사에서 좀 많이 나오죠. 부산 앞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예전엔 섬이었죠. 바로 어디입니까? 아, 힌트 하나 더 드립니다. 영화 친구에서 막 달렸던 곳이에요. 이 다리. 예. 하나 더 갑니까? 김무성이라고 하는 분이 이 지역구를 바탕으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예, 영도 맞죠? 영도. 그렇죠. 영도를 예전에는 절영도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절영도. 부산의 절영도. 다 아시죠? 영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섬을 알아둬야겠죠? 자, 뭡니까? 시작. 울릉도와 시작. 독도. 이렇게. 자, 됐고요. 예, 섬은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서울 맞죠? 자, 여기는 뭡니까? 개성. 여기는요 평양. 아시죠? 예, 모르는 사람은 좀 써놓고, 예, 아는 사람은 안 써도 되고. 다시 서울, 한양, 개성, 평양. 되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혹여나 여기 이런 부분들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전제하고 가르치는 것은 기초특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기초특강이에요. 이거 제로특강. 예,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의주가 있는 거죠. 의주.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이쪽에 이제 원산이 이렇게 있고 위에 함흥이 있죠. 함흥. 자, 그리고 위쪽에 경원, 경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경원, 경성 이런 지역이 있었고. 살짝 체크 좀 해주세요. 조금 약간 예, 익숙하지 않잖아요. 예, 경원, 경성 이 지역이라 볼 수 있고. 두만강 인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충주가 있죠. 남한강 유역의 충주. 그래서 해봅시다. 충청도죠. 그 충주가 있고 이쪽에 이제 청주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충청도 되겠죠. 그럼 밑에 전라도도 봐야겠죠. 전라도는 전주가 있고 나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그리고 나머지 각종 다양한 뭐 해남이나 강진이나 보성이나 뭐 이런 등등 다 이제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건 꼭 좀 확인해야 됩니다. 공주와 부여. 그래서 금강 한 중류쯤이 공주가 되고 금강 하류가 바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백제시대 때는 공주를 당시 웅진이라고 했겠고 부여를 쌉이라고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산에 있는 거 아실 테고, 김해가 낙동강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 이쯤입니까? 맞아요? 예, 김해. 봐봐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저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자, 이쪽에 경주가 이렇게 있고, 자, 이것도 아실 텐데, 울산이 경주보다 위에요, 아래에요? 아래가 되죠? 이게 울산.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 부울경 아닙니까? 부울경. 그쵸? 이렇게 되고. 자, 그 위에는요, 여러분들, 안동이 위에 있어요? 영주가 위에 있어요? 아, 이제 경남에 사니까 이제 좀 약간 흐릿흐릿합니까? 예. 안동과, 자, 영주. 먼저, 안동, 영주. 영주가 거의 강원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약간 요쯤이 돼요. 요쯤 영주. 그 다음에 밑이 이제 안동.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대구가 있죠. 그렇죠? 대구는 한 요쯤 되겠습니까? 요쯤? 네, 대구. 아이고 복잡해. 자, 나중에 지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대구는 가운데로 좀 가야겠다. 한 요쯤으로. 그쵸? 요쯤으로. 내륙이니까 한 요쯤으로 갑시다. 대구.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예, 근데 시험 문제에 딱 이 지역이 어디 뭐 있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예,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경상북도의 일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경상남도 일대. 경주는 경상북도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울산부터는 경상남도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지역에서 좀 체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가 되겠죠. 이쪽에 강릉. 그 다음에 한 이쯤에 원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강원도. 자, 그 다음에 한양 주위에 경기도 일대. 경기도 일대 뭐 용인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뭐 행주 대첩이 있는 곳 어딜까요? 행주 산성이 있는 곳. 자, 확실히 좀 이 경상도를 좀 넘어가서는 잘 대답이 어렵죠. 예, 일산이라고 있어요. 일산, 서울 위에 일산에 행주산성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 지역인데, 아무튼 요쯤에 바로 행주산성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경기도 일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평안도, 평양과 안주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황해도 뭐 황주와 해주가 있어요. 특히 여기 해주, 이쯤에 해주 이렇게 있고요. 자,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나중에 지도를 좀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표현을 좀 가져가 봅시다. 여기를 이제 만주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만주 중에 남쪽에 있는 만주다 해서 이게 남만주가 되는 거고, 자, 이쪽은 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도는 북쪽에 있다라고 해서 북간도라고 불리지만 남만주는 간도의 서쪽이라고 해서 서간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여기가 이제 연해주가 되는 거죠. 이 연해주일 때는 이 만주를 품어 안고 있습니다. 만주를 에워싸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해주가 딱 이정만이 아니라 만주를 다 포괄하고 있는 이 모든 지역이 연해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강 하나가 흐르죠. 라, 오, 허, 강. 그래서 라오강, 요하라고도 하죠. 요하의 서쪽을 요, 서, 동쪽을 요, 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서와 요동을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요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됐죠? 그리고 이 지역을 산둥반도, 그리고 이 지역은 양쯔강 하류. 이렇게 얘기하죠. 황호가 이쪽에 들으니까 황호 말고 여기는 양쯔강 하류. 자, 그 다음에 섬 하나 더 알아둬야겠어요. 요 섬, 여기 있는 섬. 자, 이건 일본 영토이긴 하지만 자, 외구의 속을 대마도, 일본 말로는 스시마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일본 영토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일본 영토, 예, 이렇게, 예, 일본 영토, 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자, 바꾸. 이거 출제될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온 적도 있고요. 예, 이 지역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지만, 예,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죠. 그렇죠? 이거 하와이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 이렇게 있고요. 예,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고요. 하와이. 예, 됐죠?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 공간에 대한 이해, 한반도 주변 지역을 좀 확인해 봤고요. 자, 그리고 지역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체력 기르기 2, 바로 시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시간은 상고사 하기 전에 먼저 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페이지. 자,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역사와 중국 역사를 좀 비교해 놨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지금 고조선은 청동기 때로 돼 있지요. 그리고 그 옆에 당시, 자, 춘추전국 시대가 좀 소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춘추전국 시대 다음에 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한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이 건국되면서 결국엔 고조선은 멸망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은 한 이렇게 있고 고조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요. 화살표를 이렇게 역으로 거나봐요. 자, 그래 놓고 이렇게 봅시다. 결국 고조선은 한한테 멸망하게 되었다. 되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여를 비롯해서 초기 국가들이 기원 전후 과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이 나오죠. 한. 자, 근데 이제 한 3세기쯤 되면 이제 위초고가 나오죠. 위초고 삼국시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진, 동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초고, 그 다음에 서진, 동진, 그 시대를 5호 16국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5호 16국은 몇 세기로 봅니까? 거의 5호 16국에 4세기라고 돼 있죠. 300년이니까 4세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세기는 항상 100단위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5호 16국이 303년부터니까 4세기부터 5세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남조와 북조가 이렇게 있죠. 그게 바로 남북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조는 5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자, 이때에 당시 우리는 삼국시대 중에 백제가 잘 나갔던 시대였고, 5세기 때에는 고구려가 잘 나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남북조와 관계를 다 맺죠. 자, 이렇게. 자, 고구려와 남북조의 관계를 이렇게 좀 표시해 보세요. 고구려는 남북조와 친서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자, 고구려의 안종과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백제는요, 자, 거기 이제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백제는 5호 16국 중에 이제 동진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6세기 말부터 나옵니다. 7세기 초까지.
네, 거기 고구려 보이죠? 고구려와 굉장히 사이가 나빴죠. 자, 드시죠? 예. 자, 그리고 고구려가 당과도 사이가 나빴죠. 그래서 안시성 싸움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신라 보이십니까? 신라 보이시죠? 그 신라가 당과 이렇게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면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는 내용 나오는 겁니다. 예, 되셨죠? 여기까지? 그렇죠? 예, 이때가 바로 자 676년에 제 삼국통일이 완성됐으니까 7세기 후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의 완성 되겠죠? 예. 자, 이제 8세기 얘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춘추전국시대 때부터 고조선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한에 의해서 고조선을 멸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삼국시대가 나오는데 4세기, 5호, 16구 시대 때는 백제가 제일 잘 나갔고 5세기 이후에 6세기 이 남북조 시대 때에는 고구려가 남북조와 관계를 잘 맺어서 전성기를 구가했고 그 이후에 6세기 말부터 수, 7세기 이후에 당, 고구려는 끊임없이 수과 당과 싸웠지만 신라가 당과 동맹관계를 맺음에 따라 이 나당 연합군이 후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었다. 자, 결국에는 한반도를 다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보였던 당나라를 몰아내면서 신라는 676년에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정과의 관계 다 파악했고 좀 칠판 좀 지우고 계속 통일신라와 발해 살펴볼까 합니다. 예. 여기로 갈까요? 이쪽으로 봅시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예, 신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발해가 나오죠. 자, 발해하고 신라는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은 신라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해는 처음에는 당과 적대 관계를 맺다가 나중에는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당과 더 친했던 나라는 신라였습니다. 발해보다는. 예, 이렇게 되고 자, 결국에는 이제 거기 중국에 자, 한 10세기쯤에 거란이 나오죠. 거란. 그래서 이거 발해에서 한 10세기쯤까지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0세기 이후부터는 거란이 나옵니다. 10에서 11세기 거란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거란에 의해서 결국에는 발해는 멸망하게 되었고 거란이 이제 요로 바뀐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후삼국이 나오고 고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고려. 자, 고려 유민들을 발해는 자 유민들이 고려로 많이 투항을 했기 때문에 고려는 발해를 흡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발해를 멸망시키는 거란하고 당연히 사이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죠. 적대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란과 싸웠죠. 그렇죠? 자, 하지만 고려는요 송과 친선 관계를 맺었습니다. 거기 송 보이시죠? 송은 북송, 남송이 있는데 그냥 합쳐서 그냥 송이라고 합니다.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활동했던 송과 친선 관계를 맺었다. 자, 되셨죠? 예. 근데 거기 이제 좀 생략된 나라가 하나 있네요. 좀 불쌍한데 여진도 좀 기억합시다. 여진 나중에 이제 금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처음에는 금하고 싸웠지만 결국에는 금의 사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바로 12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되셨죠? 자, 그리고 금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몽골이 나오게 되고 몽골이 이제 원으로 바꿨고 자, 고려하고 사이가 나빴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려가 대몽항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 이때가 바로 13세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세기가 되면은 원에 간섭을 당하게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몽골이 1206년부터 1370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4세기까지는 몽골의 지배
그 다음에 이제 명이 이제 14세기 때부터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명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예. 명은 한 14에서 17세기까지. 자, 근데 조선은요 좀 오래 가죠. 그래서 14세기부터 해서 자 19세기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렇죠? 1910년에 멸망했으니까, 근데 뭐 그 전에 대한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뭐 대한제국 수립되기 전까지니까 19세기 이렇게 19세기 말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긴 했지만 명이 결국에는 자 중국의 세력을 청한테 넘기게 되죠. 17세기 이후에 청. 자, 청은 신해혁명으로 인해서 중화민국이 이제 1912년에 나오니까 한 20세기 초까지. 자, 조선은 초반에는 청과 사이가 나빴죠. 그래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같은 거 있었지만 결국에는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면서 사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자, 되셨죠? 예, 이 관계를 파악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대한제국, 그 뒤에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그 다음에 미국 군정의 시기가 3년 동안, 그리고 1948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자료 좀 좋지 않아요? 중국과 우리나라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자료. 그래서 이 자료를 자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예, 자, 당이 당시 신라와 친선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발해하고는 초반엔 사이가 나빴지만 나중에는 발해와의 관계도 다시 맺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거란이 성장하게 됨에 따라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했고, 발해 유민들이 자 당시 고려로 흡수됐기 때문에 고려는 당연히 거란하고 사이가 나빴죠. 그렇죠? 예, 그래서 1차부터 3차 침략까지 있었습니다. 고려는 전통적으로 친송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른바 전문 용어로 친송 배요 이런 얘기를 하죠. 성과 친했고 요는 배척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엔 여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무시하긴 했지만 여진이 이제 금이 되면서 결국엔 우리한테 사대를 요구하게 되었고 사대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자, 그 이후에는 이제 몽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몽골하고 싸웠지만 원유로 바뀌었을 때는 간섭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제 명이 되는 거죠. 명청. 조선은 명과 친선 관계를 맺었지만 청으로 바뀌었을 때 처음에는 싸웠고 나중에는 사대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친선 관계와 적대 관계를 통해서 계속 자 저항과 교류를 통해서 역사는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되셨죠? 예.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전 시대 개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상고사부터 볼 텐데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